네, 마켓 시그널입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를 비롯해서 참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 대한 해석들, 우리 증시가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요. 과연 이 차장님은 어떻게 읽고 계실지 중요한 신호들 좀 봐주세요. 네, 일단 11월 FOMC, 11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FOMC가 결정이 되기 전에, 결론적으로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ADP 쪽에서 10월 민간 고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해서 24만 명 가까이 또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월가 예상치는 20만이 안 됐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상치를 정말 어떤 근거로 잡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너무 적게 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주식시장, 이런 위험자산 시장은 이런 예상치 대비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이렇게 작게 잡아놨는데 여전히 실제로 나온 숫자는 연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는 경기 둔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힘을 더 실어주는 이런 예상치밖에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상당히 좀 미국 경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이 얘기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준 쪽에서 충분히 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 경제는 정말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소비 지출도 빠르게 정말로 이제는 높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모기지 이자율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 부문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던 고가의 아파트 가격들이 크게 떨어져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실종 상태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의 고정 투자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를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반행하면서 최근 15년 내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미 금리 차도 1%포인트의 또 차이가 다시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 유출이 우려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24일에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리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다만 그 폭이 베이비 스텝이 될 거냐 아니면은 빅 스텝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한미 기준금리 추이 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빨간색이고 한국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금리 수준이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돈을 풀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 7월까지는 상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부터 미국이 단계적으로 올리던 금리의 인상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3%, 미국이 4%로 1%의 금리차.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G2 국가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금리도 높다라고 했을 때는 자본시장에서 당연히 한국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본 유출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년물 국채금리도 4.6%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그랬다 10년물은 4% 그날 당일 일시 하회했다가 재차 4.1%를 넘긴 했습니다.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 있고요. 확대가 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됐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림들이 또 나오게 됐죠. 연준이 일단 성명서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은 시사를 하긴 했어요. 향후에는 이제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 활동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또 한마디 덧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75bp 인상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시장에 충격이 됐던 것은 결국에는 파월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꺾였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쪽에서는 보유채권 수익률이 2.3%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시중은행 쪽에 그리고 MMF에 지급하는 이자가 보유채권의 이자 수익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더욱더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적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 연준이 올해 말까지 12월 한 번 더 남은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조금 슬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추이 지금 표가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표에 보시면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던 구간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5% 초반대에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짧은 기간에 내려버리죠. 지금은 일단은 2022년 팬데믹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반대의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내년이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 기준금리 점도표의 중간값이 4.6%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약세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한 번 더 내년에 남아있긴 하지만 4.4에서 4.6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FOMC 결과 부분, 그리고 또 간밤에는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도 최고치를 나타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영국 상황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이런 부분들은 뭐 변화하는 신호는 없었나요? 글쎄요,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 관련해서 뭐 재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수혜주들을 찾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 이런 쪽들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 정말로 실익이 있는 상태일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유로존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그간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올려왔을 때에도 유로존 쪽에서는 조금 늦게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영국에서도 그리고 긴축 상황이 유로존에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일의 수급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거래가 좀 들어온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철강, 금속, 서비스 업종 이런 쪽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강도가 약했을지라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차익, 비차익 거래가 전부 다 나왔고요. 장 마감 시에는 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쪽에서 매도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막판에 강하게 매수하는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변동성을 이용해서 짧게 수익 내겠다 그런 관점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스켓으로 매도하면서 현물을 같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더불어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이렇게 벌어졌던 오히려 선물,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선물들을 급격하게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물 쪽에서는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7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꽤나 가파른 양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 주요한 충격을 준 주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반도체 대형주는 최근에 121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21선 돌파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이죠. SK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막히면서 수급이 빠지자 올라왔던 만큼 가파르게 이틀 동안 무려 12%가 넘게 빠졌죠. 그러면서 수급도 악화됐고요. 9월 말에 쌍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입니다. 미국은 일단 빅테크 기업 실적 실망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스닥과 코스피는 완연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트가 달라요. 이건 지금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완벽한 반등은 아닙니다. 이건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고요.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지 몰라도 이게 과연 지속성 있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밖에 대답을 여전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좋죠. 포스코 케미칼 급등했고요. 리튬 관련주들 급등했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전반의 섹터가 다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3분기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좋은 흐름 보였어요. 흑자 전환 나왔기 때문에 피팅 관련주, 태광, 성광밴드, DK락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미국의 금리 상황, 우리 증시,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역시나 2차전지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피팅주에 대한 언급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팅주들,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바닥에 대한 의견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또 사용관 차장 의견 갖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